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워싱턴은 한국을 압박하면 결국 굴복할 것이라 확신했죠. 그래서 제시한 금액이 무려 3,500억 달러. 이는 한국 외환 보유액의 거의 80%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였습니다. 마치 제2의 외환위기를 강요하는 듯한 노골적인 압박이었죠. 하지만 미국의 오만한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정면으로 맞서며 미국 시장 철수를 선언했고 곧이어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놀라운 전략적 동맹을 체결한 것입니다. 미국은 급히 한국 기술을 대체할 방법을 찾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은 오직 한국만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미국을 당황하게 만든 한러 협력의 전모를 공개합니다. 굴욕의 시작. 구속 강탈 협박. 미국이 동맹국 한국의 가한 행위를 세 단어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025년 9월 조지아주 자동차 공장. 317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이 영장도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말입니다. 그들의 혐의는 비자 규정 위반이라는 애매한 명목이었죠. 이어서 H1B 비자 수수료가 100배나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투자하라는 전례 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70년 우방에게 할 행동일까요? 바로 그때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김입니다. 러시아 산업부 최연소 차관이자 고려인 3세입니다. 그날 오후 푸틴 대통령 집무실 스크린에는 미국 뉴스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민세관 요원들이 공장을 포위하고 한국인 기술자들을 한 명씩 연행하는 장면이었죠. 알렉세이 차관은 푸틴 대통령 앞에서 긴급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각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지아주 자동차 공장에서 317명의 한국인 기술자가 구금되었습니다. 명목은 비자 규정 위반이라고 합니다. 잠시 멈춘 후 그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합법적인 H1B 비자 소지자들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계속하게.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각하. 미국 행정부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로 인상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한 명당 연간 5만 달러씩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렉세이는 잠시 대통령을 바라본 후 계속했습니다. 게다가 백악관은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즉시 투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얼마라고? 푸틴 대통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3,500억 달러입니다. 한국 외환 보유액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서방 언론들은 이를 미국이 한국에게 요구하는 전리품이라고 표현하더군요. 기술자의 손을 묶고 푸틴 대통령이 중얼거렸습니다. 미래를 차단하고 국고까지 털어가는군. 70년 동맹국에게 할 짓이 아니지. 그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알렉세이는 대통령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아니라 계산된 전략가의 눈빛이었죠. 알렉세이. 푸틴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미국이 스스로 동맹의 고리를 끊었어. 제 생각도 같습니다. 각하. 알렉세이가 즉각 동의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해줬습니다. 미국식 동맹의 종말이지. 푸틴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러시아의 기회가 열리는 순간이고. 그는 책상 위 지도를 펼쳤습니다. 북극해가 선명하게 보였죠.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기억하나? 한국 자동차 기업이 철수한 바로 그곳 말일세. 네, 2년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알렉세이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 공장을 재가동하게. 푸틴 대통령이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북극 항로를 지배할 열쇠를 한국에서 찾아오게. 미국이 문을 닫았다면 우리가 새로운 문을 열어줘야지. 알렉세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역사적 순간이었죠. 언제 출발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푸틴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수갑을 찬 그 시간만큼 우리도 책임이 있네. 그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줄 시간이야. 알렉세이가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거절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푸틴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거절하겠나? 미국이 그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데. 그는 스크린 속 수갑찬 기술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들의 분노를 존중으로 바꿔주게. 그게 자네 임무야. 명심하겠습니다, 카카. 그날 밤 알렉세이는 상트페테르부르크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계속 생각했죠. 317명, 100배, 3,500억 달러, 외환 보유액의 80%. 미국은 정말 완벽한 선물을 줬습니다. 한국을 우리 쪽으로 밀어주는 선물을 말입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알렉세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은 모욕을 기억하는 법이지. 할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척박한 땅에 버려졌어도 살아남았던 고려인들의 교훈이었죠. 미국은 한국을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쇠사슬이 새로운 동맹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주 확실하게 말입니다. 2년을 홀로 지킨 기술자. 상트페테르부르크행 비행기 안. 알렉세이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자동차 기업의 러시아 철수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2023년 전쟁으로 인한 철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흥미로운 조항이 있었죠. 2년 내 무상 재매입 조건부 양도. 한국 기업은 공장을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계획이었던 것이죠. 다음 페이지를 넘기다 알렉세이는 멈췄습니다. 강준석 부사장 마이너스 현지 관리 책임자로 잔류. 단 한 줄이었습니다. 본사 직원 847명이 철수했는데 단 한 명만 남았다는 말인가? 알렉세이는 추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강준석 54세, 생산기술 전문가, 입사 32년 차.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2년 동안 텅 빈 공장을 지켰다는 내용이었죠. 매일 기계를 점검하고 녹이 슬지 않도록 관리했다고 합니다. 월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가족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어리석군. 맹목적인 충성심이야. 알렉세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것이 70년간 미국을 따랐던 한국인들의 모습인가?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그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현지 기자가 물었더군요. 왜 남으셨습니까? 강준석 부사장의 답변은 짧았습니다. 기술은 심장과 같아서 멈추면 죽습니다. 알렉세이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었죠. 그리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문장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창밖을 바라보니 구름 위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문득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쫓겨난 고려인들. 할아버지는 황무지에 버려졌습니다.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미래도 없었죠. 그런데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요? 할아버지는 그걸 고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고려인들은 고집이 세. 죽어도 안 죽어. 어렸을 때 알렉세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낡은 시대의 유물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저것은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죠. 척박한 땅에 뿌리째 뽑혀 던져졌어도 기어이 살아남는 생명력이었습니다. 북극의 얼음마저 녹일 수 있는 한민족의 혼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강준석 부사장도 같았습니다. 2년 동안 혼자 공장을 지킨 이유가 뭡니까? 월급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 명령도 아니었죠. 그냥 기술이 죽는 걸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평생 갈고 닦은 것이 녹슬어 사라지는 걸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알렉세이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가슴속 깊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안에도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건가? 할아버지가 물려준 그 불꽃이? 승무원이 물을 건넸습니다. 알렉세이는 고맙다고 말하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던 게 아닙니다. 마음이 뜨거웠던 것이죠.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보였습니다. 알렉세이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강준석 부사장의 사진이 있었죠. 깊은 주름과 피곤한 눈빛. 2년 동안 혼자 버틴 흔적이었습니다. 만나야겠군. 직접 확인해야 해.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공장을 재가동하고 한국 기술을 러시아로 끌어오는 것. 푸틴 대통령의 명령이자
전략가로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알렉세이는 그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전략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할아버지가 말하던 그 고집, 아니 그 혼이 정말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운명적 만남.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자동차 공장으로 가주십시오.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죠. 30분쯤 지났을까요? 거대한 공장 건물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을신했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정문에는 녹슨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2년 동안 가동이 멈춘 공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알렉세이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공장 주변을 걸었죠. 바람이 꽤 차가웠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문득 공장 뒤편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죠. 한 남자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54세쯤 돼 보이는 얼굴. 깊은 주름과 피곤한 눈빛. 강준석 부사장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준석이 알렉세이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2년 동안 혼자 있었던 사람의 목소리였죠. 알렉세이 김입니다. 러시아 산업부 차관입니다. 알렉세이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부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강준석은 명함을 받아 잠시 살펴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알렉세이가 물었고 강준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사무실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낡은 캐비닛이 전부였지만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죠. 앉으십시오. 강준석이 말했고 알렉세이는 의자에 앉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피곤해 보였죠.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2년 동안 혼자 공장을 지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알렉세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사장님의 헌신은 러시아 전체가 빚진 시간입니다. 강준석이 눈을 깜빡이며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사장님은 2년 동안 이 공장을 지키셨습니다. 혼자서요. 알렉세이는 창밖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거대한 시설을 단 한 명이 지킨 겁니다. 월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가족도 멀리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남으셨죠? 그냥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강준석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왜 남으셨습니까? 알렉세이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847명의 동료가 떠났는데 왜 부사장님만 남았습니까? 강준석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렉세이도 따라 일어났죠. 따라오십시오. 강준석이 짧게 말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죠. 천장이 높았고 프레스 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멈춰있던 공장은 무겁게 조용했습니다. 강준석이 거대한 프레스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자동차 철판을 찍어내는 기계였죠. 그는 손을 뻗어 기계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어루만지듯이요. 저 쇳덩어리에도 영혼이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죠. 더 단단하고 확고했습니다. 엔지니어는 그걸 지키는 사람이고, 그게 내 조국이고 내 자존심이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알렉세이를 바라봤습니다. 알렉세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죠. 이것이 할아버지가 말하던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혼. 척박한 땅에 버려져도 살아남는 생명력. 북극의 얼음마저 녹일 수 있는 불꽃. 저도 압니다. 알렉세이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1937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쫓겨났죠.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지만 살아남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걸 고집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그건 혼이었다는 걸요. 강준석이 알렉세이를 바라봤고 처음으로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알렉세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공장을 다시 살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알렉세이는 공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설명했습니다. 북극의 혹한을 견디는 특수 강판을 만들 겁니다. 얼음 위를 달릴 탐사 차량도 만들고 쇠빙선에 들어갈 고성능 배터리까지 생산하는 거죠. 북극 말입니까? 강준석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렉세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공장은 북극 시대를 여는 심장부가 될 겁니다. 한러 기술 동맹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북극 항로를 개척하는 겁니다. 강준석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입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준석 부사장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장 안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한 여자가 하이힐 소리를 내며 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죠. 40대쯤 돼 보이는 백인 여성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누구십니까? 강준석이 물었습니다. 레베카 홀트입니다. 백악관 아시아 담당 부보좌관이죠. 그녀가 명함을 건네며 알렉세이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러시아 산업부 차관님께서 이렇게 빨리 움직이실 줄은 몰랐네요. 우리 정보망도 무시 못하죠. 알렉세이는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기로 했죠. 강 부사장님. 레베카 홀트가 강준석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부인분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계시죠? 테슬라 배터리 연구팀이라고 들었습니다. H1B 비자로요. 강준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많죠. 레베카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H1B 비자 수수료가 100배 인상될 겁니다. 연간 5만 달러를 내야 하는데. 그녀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사장님 수입으로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특히 여기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시는 상황에서요.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강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협박이라니요? 레베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인분 비자 갱신이 다음 달이죠. 만약 비용을 못 내시면 당연히 비자가 취소될 겁니다. 그럼 부인분은 일자리를 잃고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하고요. 그녀가 공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부사장님께서 여기서 조용히 계시다가 적절한 시기에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우리가 부인분 비자 문제를 특별히 배려해드릴 수 있습니다. 쥐죽은 듯이 있다가 떠나라는 소리군요. 알렉세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레베카 홀트가 알렉세이를 쳐다봤습니다. 차관님께서도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협력을 원치 않습니다. 특히 러시아와는요. 알렉세이는 강준석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준석이 레베카 홀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국은 70년 동맹국에게 깡패짓을 했죠. 이게 동맹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적어도 저들은 내 기술을 존중했어. 기술은 모욕을 기억하는 법이지. 그가 알렉세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관님 함께하겠습니다. 부사장님. 레베카 홀트가 날카롭게 외쳤지만 강준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는 엔지니어입니다. 저보다 더 화가 나 있을 겁니다. 317명이 수갑 찬 걸 봤으니까요. 레베카가 공장을 나간 뒤 강준석은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10분 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나왔죠. 테슬라에 사표 내고 한국으로 돌아간답니다. 그날 밤 알렉세이는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사실을 한국 언론에 흘리게. 다음 날 아침 한국 주요 언론의 기사가 터졌습니다. 자동차 기업 강준석 부사장, 미국 협박 거부하고 러시아와 손잡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강준석 부사장을 영웅으로 칭송했고 미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죠. 도미노의 시작. 사흘 뒤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삼성전자 배터리 사업부입니다. 알렉세이의 비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북극용 특수 배터리 공동 개발을 논의하고 싶답니다. 알렉세이는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작됐군. 이틀 뒤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 직접 모스크 바로 날아왔습니다. 그는 알렉세이의 사무실에 앉자마자 입을 열었죠.
미국이 우리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H1B 비용 폭등으로 미국 내 연구 인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북극용 배터리를 러시아와 공동 개발하고 싶습니다. 영하 50도에서도 작동하는 차세대 배터리를요. 환영합니다. 알렉세이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미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 배터리 연구동을 설계 중입니다. 그 주말 SK이노베이션 대표도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북극 항로용 특수 윤활유와 화학 소재를 공급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제안서를 꺼냈죠. 극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소재 개발에 전념하겠습니다. 알렉세이는 제안서를 받아들며 생각했습니다.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했어. 하지만 진짜는 아직이야. 그리고 일주일 뒤 기다리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회장입니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접 통화를 원하십니다. 알렉세이는 즉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렉세이 김차관입니다. 회장입니다. 굵직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조선업계가 미국한테 당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기술 이전 압박, 불공정 거래, 반덤핑 조사까지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북극 항로용 쇠빙 LNG선을 만들고 싶습니다. 러시아 원자력 쇠빙선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최첨단 선박을요. 알렉세이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함께 하실 겁니까? 이미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회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이 합치면 세계 최강입니다. 쇠빙 컨테이너선, 북극 탐사선, 해저 자원 탐사용 특수 잠수함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북극 시대를 여는 건 한국 조선업이 될 겁니다. 알렉세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대규모 협약식을 준비하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K-테크 얼라이언스 출범. 한 달 뒤 모스크바 크렘린궁 대회의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홀에 한국의 주요 기업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까지. 각 기업의 깃발이 러시아 국기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알렉세이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각 기업 대표님들, 그리고 푸틴 대통령 각하.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K-테크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합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알렉세이에게 쏠렸죠. 우리는 북극 항로를 지배할 특수 선박을 건조할 겁니다. 알렉세이는 천천히 힘주어 말했습니다. 영하 50도를 견디는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고 북극 해저 자원을 탐사할 장비를 만들 겁니다. 북극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쇠빙 기술의 새로운 표준을 세울 겁니다. 알렉세이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미래를 여는 전략적 동맹이고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역사적 결단입니다. 회의실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강준석 부사장이 알렉세이 옆에 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죠.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러시아의 자원이 만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입니다. 그가 선언했습니다. 북극은 이제 우리의 미래입니다. 협약서 서명이 시작됐습니다. 각 기업 대표들이 차례로 펜을 들었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역사가 기록되는 순간이었죠. 알렉세이는 강준석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기술은 모욕을 기억한다고 하셨죠? 강준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존중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요. 북극해 첫 항해. K-테크 얼라이언스 출범 후 북극해. 영하 50도의 혹한이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곳. 하지만 알렉세이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최신 원자력 쇠빙선 아르크티카호의 성교 안에서요. 저 멀리 한국의 LNG선 세종호가 보였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북극 항로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배였죠. 선체에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었고
LG의 특수 단열재가 엔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세종호 준비 상태 보고하십시오. 알렉세이가 무전기를 잡고 말했습니다. 세종호입니다. 강준석 부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이번 항해의 한국 측 총괄 책임자였죠.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배터리 충전율 100%, 엔진 온도 최적, 선체 상태 양호합니다. 좋습니다. 알렉세이는 알렉산드루 선장을 돌아봤습니다. 출발하시죠. 아르크티카호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돌아갔습니다. 원자력 추진 시스템이 가동되는 소리였죠. 거대한 쇄빙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끝없는 얼음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빙판입니다. 알렉산드루 선장이 말했습니다. 두께 3m 돌파합니다. 쾅! 거대한 충격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르크티카호의 선수가 얼음을 깨부수기 시작했죠. 두꺼운 빙판이 갈라지고 부서지며 양옆으로 밀려났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세종호 따라오십시오. 알렉세이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따라갑니다. 강준석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LNG선이 쇄빙선이 만든 항로를 따라 천천히 진입했습니다. 쩍쩍쩍.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선체는 끄떡없었죠. HD 현대중공업의 특수 강판 기술이었습니다. 선체 충격 감지 센서 작동 중입니다. 강준석이 보고했습니다. 충격 흡수율 95%, 예상보다 뛰어납니다. 알렉세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날씨가 급변했죠.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고 가시거리가 50m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알렉산드루 선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종호의 레이더 시스템을 활용하겠습니다. 알렉세이가 즉시 대응했습니다. 강 부사장님, SK의 북극 통신 시스템을 가동하십시오. 가동합니다. 강준석이 대답했습니다. 30초 뒤 아르크티카호의 스크린에 정밀한 항로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세종호가 전송한 데이터였죠. 눈보라 속에서도 정확한 빙산 위치와 수심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놀랍습니다. 알렉산드루 선장이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정밀도는 처음 봅니다. 한국 기술입니다. 알렉세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진짜 위기가 찾아왔죠. 거대한 빙산이 항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높이 50m, 폭 200m였습니다. 우회해야 합니다. 알렉산드루 선장이 말했습니다. 저건 돌파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알렉세이가 말했습니다. 세종호 빙산 구조 분석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강준석이 대답했습니다. 음파 탐지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1분 뒤 데이터가 전송됐습니다. 빙산의 내부 구조가 3D로 표시됐죠. 그리고 약점이 보였습니다. 빙산 중앙부에 공동이 있었던 겁니다. 저기입니다. 알렉세이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저 지점을 타격하면 빙산이 두 동강 날 겁니다. 위험합니다. 알렉산드루 선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패하면 선체가 손상됩니다. 한국 기술을 믿으십시오. 알렉세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루 선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돌격합니다. 아르크티카호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원자력 엔진이 최대 출력으로 가동됐죠. 쾅! 선수가 빙산의 약점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끼! 빙산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르릉! 거대한 빙산이 정확히 두 조각으로 갈라지며 양옆으로 무너졌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알렉산드루 선장이 환호했습니다. 세종호 통과하십시오. 알렉세이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LNG선이 갈라진 빙산 사이를 유유히 통과했습니다. 전 세계 해운업계가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12시간 뒤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노르웨이 북부 항구였습니다. 기존 수에진 운하 경유 항로로는 30일이 걸리는 구간이었죠. 항해 데이터를 정리하겠습니다. 강준석이 보고했습니다. 30분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렉세이는 숨을 멈추고 스크린을 바라봤죠.
시간 단축 40%. 강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연료 절감 20%, 선체 손상 0%, 화물 안정성 99.8%. 알렉세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전 세계에 송출하십시오. 그날 밤 전 세계 해운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북극 항로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 기술이 있었죠. 강준석이 알렉세이에게 다가왔습니다. 해냈습니다, 차관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알렉세이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제네바 회담. 북극 항해 성공 이틀 뒤 알렉세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 국무부였죠. 제네바에서 3자 회담을 제안합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한국, 러시아, 미국이 참석하는 비밀 회담입니다. 언제입니까? 알렉세이가 물었습니다. 3일 뒤입니다. 거부권은 없습니다. 알렉세이는 전화를 끊고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예상대로군. 푸틴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는 연락했나? 지금 하겠습니다. 3일 뒤 스위스 제네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비밀 회의실이었습니다. 타원형 테이블 한쪽에는 레베카 홀트와 미국 국무부 차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한국 외교부 장관과 알렉세이가 나란히 앉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레베카 홀트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북극 항해는 국제해양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러시아의 일방적인 항로 개척은 잠깐만요. 한국 외교부 장관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침착한 외교관이었죠. 불법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레베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북극 항로는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317명. 한국 장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레베카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국민 317명이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한국 장관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조지아주 공장에서요. 미국 땅에서 합법적인 기술자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그게 3개월 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레베카가 말했습니다. 별개라고요? 한국 장관이 테이블을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H1B 비자를 100배 인상한 것도 별개입니까?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라고 요구한 것도 별개입니까?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존중 없는 동맹은 그날 죽었습니다. 장관님. 레베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은 실수는 미국이 했습니다. 한국 장관이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70년 동맹국을 범죄자 취급한 게 실수였죠. 기술자의 자존심을 짓밟은 게 실수였고요. 알렉세이는 옆에서 지켜보며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완벽해. 저게 바로 한국의 목소리야. 미국 국무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제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제재요. 한국 장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북극 항해는 이미 성공했습니다. 40%의 시간 단축, 20%의 연료 절감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전 세계 해운업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죠. 레베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협상은 없습니다. 한국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함께 북극을 개척할 겁니다. 미국 없이도요. 알렉세이도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입장에 러시아도 동의합니다. 레베카와 미국 차관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죠. 회의를 중단하고 본국에 보고하겠습니다. 미국 차관이 말했습니다. 24시간 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레베카 홀트의 얼굴은 창백했죠. 워싱턴의 결정입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지아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317명 기술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배상하겠습니다. 그녀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H1B 비자 수수료도 원상 복구하고 3,500억 달러 요구도 철회합니다. 한국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번째 조건은요? 북극 항로를 포함한 한국 기업의 활동에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레베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국은 잘못했습니다. 알렉세이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죠. 한국 장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레베카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는 짧았지만 의미는 컸죠. 회의실을 나오며 한국 장관이 알렉세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차관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알렉세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준석 부사장님 덕분입니다. 그분이 첫 발을 내디뎠으니까요. 북극성 1호. 제네바 회담이 끝난 직후 알렉세이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날아갔습니다. 공장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공장 정문에 도착하자 강준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죠.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조립 라인 끝에 무언가가 서 있었죠. 검은색 차체에 굵은 바퀴를 단 차량. 일반 차량보다 2배는 컸습니다. 북극성 1호입니다. 강준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극한지용 특수 탐사 차량이죠. 북극 항해의 데이터를 모두 반영해서 만들었습니다. 알렉세이는 차량에 다가가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차체는 차가웠지만 단단했죠. 어떤 성능입니까? 영하 70도에서도 작동합니다. 강준석이 설명했습니다. 삼성 배터리는 극한 온도에서도 90% 효율을 유지하고요. HD 현대의 특수 강판은 빙하 충격을 견딥니다. SK의 특수 윤활유 덕분에 엔진도 얼지 않죠. 시험 주행은 했습니까? 알렉세이가 물었습니다. 어제 북극권에서 200km를 달렸습니다. 강준석이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영하 65도 눈보라 속에서도 문제 없었습니다. 알렉세이는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극성 1호가 얼음 위를 달리는 모습이었죠.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께 보고하겠습니다. 알렉세이가 말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3일 뒤 푸틴 대통령이 직접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러시아 주요 언론과 한국 취재진까지 모여들었죠. 이것이 북극성 1호입니까? 푸틴 대통령이 차량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카카. 강준석이 대답했습니다. 한러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차량 주위를 천천히 돌며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알렉세이 김 차관과 강준석 부사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푸틴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알렉세이와 강준석이 나란히 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2개의 상자를 열었죠. 안에는 러시아 최고 산업 훈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알렉세이에게 훈장을 달아주며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미래를 열었고 한러 동맹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가 강준석에게도 훈장을 달아줬습니다. 당신의 헌신은 역사가 될 것입니다. 기술을 지킨 엔지니어의 자존심으로요. 강준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광입니다, 카카.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되고 있었죠. 신자주노선 선포. 그날 밤 한국에서 긴급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특별 연설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 대통령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신자주노선을 선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만의 길을 개척하겠습니다. 알렉세이는 모스크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317명의 기술자가 수갑을 찬 그날 우리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스스로의 길을 걷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으며 오직 우리의 기술과 의지로 나아가겠습니다. 화면 속에서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강준석이 알렉세이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보고 있습니다. 알렉세이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역사입니다. 강준석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알렉세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사장님이 만든 역사입니다.
2년 동안 혼자 공장을 지켰던 그날부터 시작된 거죠. 강준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차관님. 유라시아 기술 동맹. 한국 대통령의 신자주노선 선포 일주일 뒤 모스크바 크렘린궁 대연회장. 한러 미래 기술 동맹 출범 공동선언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거대한 홀에는 양국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대표들, 러시아 정부 관료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언론까지. BBC, CNN, 알자지라 카메라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알렉세이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유라시아 공동기술연구소 설립을 공식 발표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연구소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건설될 것이며 북극 기술의 글로벌 허브가 될 겁니다. 스크린에 연구소 설계도가 떠올랐습니다. 10층 규모의 첨단 건물이었죠. 1층부터 3층까지는 북극 환경 시뮬레이션 센터입니다. 알렉세이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영하 70도까지 재현 가능한 극한 실험실이죠. 4층부터 7층은 배터리, 조선, 통신 등 분야별 연구실이고요. 8층부터 10층은 국제협력 공간과 기숙사입니다. 이 연구소에는 한국, 러시아, 그리고 전 세계의 엔지니어들이 모일 겁니다. 알렉세이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국적도 이념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술에 대한 열정만이 기준입니다. 회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프로젝트를 발표하겠습니다. 알렉세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테슬라, 현대자동차, 그리고 러시아 로스코스모스가 공동 참여하는 북극용 차세대 배터리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테슬라가 참여한다는 소식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HD 현대중공업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북극 쇠빙선 3척을 추가로 건조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북극 항로를 완전히 상업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배터리 생산 라인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 증설하겠습니다. 연간 10만 대분의 북극용 배터리를 공급할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 대표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극한 환경 배터리 소재 연구에 집중하겠습니다. 영하 80도에서도 작동하는 배터리가 목표입니다. 알렉세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317명이 수갑을 차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 기술에 주목하고 있었죠. 푸틴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러시아의 자원이 만났습니다. 이것이 21세기의 진정한 동맹입니다. 그가 회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군사력이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술이 힘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존중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협약서 서명식이 시작됐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차례로 펜을 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준석도 연구소 초대 기술 고문 자격으로 서명했죠. 행사가 끝나고 강준석이 알렉세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요. 알렉세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부사장님이 혼자 공장을 지키던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성한 건 우리 모두입니다. 강준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렉세이는 다시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연설을 위해서였죠. 쇠사슬을 넘어 신뢰로. 그들은 한국의 기술자를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알렉세이의 목소리가 조용히 시작됐지만 점점 힘이 실렸습니다. 317명의 엔지니어가 수갑을 차고 자존심이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 우리는 그 기술로 이념의 쇠사슬을 끊고 협력의 미래를 열어갈 것임을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알렉세이는 회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었죠. 진정한 힘은 상대를 묶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쇠사슬은 끊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뢰로 미래를 만듭니다. 홀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강준석이 눈물을 닦고 있었고 한국 대표단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세이는 단상에서 내려와 창가에 섰습니다. 모스크바 강이 저 멀리 흐르고 있었죠. 문득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1937년 연해주에서 쫓겨나 황무지에 버려졌던 고려인들. 할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알렉세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피는 얼지 않았습니다. 쇠사슬로 묶여도 모욕당해도 결국 살아남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강준석이 알렉세이 옆에 섰습니다. 무슨 생각하십니까? 할아버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세이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부사장님 생각도요. 2년 동안 혼자 버티신 그 고집. 아니 그 혼이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강준석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렉세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쇠사슬을 넘어 실내로 미래를 열었습니다. 이게 진짜 동맹이죠.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북극의 얼음 바다 위로도 같은 별들이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수갑을 찬 그날, 세상은 그들이 무릎 꿇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어나 새로운 길을 만들었죠. 북극의 얼음을 깨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쇠사슬을 끊고 신뢰의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기술자의 자존심이었고 한민족의 혼이었으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술은 모욕을 기억하지만 존중도 기억한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